안녕하세요. 오늘 심층 분석에서는 기술업계 가장 뜨거운 감자죠. 바로 인공지능, AI 인프라 투자 열풍에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돈이 몰리고 있는데, 과연 이 열기가 어디까지 갈지, 또 어떤 기회가 숨어 있고, 또 어떤 점을 좀 조심해야 할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속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그 AI 경쟁에서 좀 우위를 점하려고 빅테크 기업들이 정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죠. 그 속도나 규모가 진짜 전례가 없는 수준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거대한 투자의 배경, 또 주요 기업들 전략, 그리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좀 다각도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 분야 흐름을 놓치고 싶지 않은 분들께 좀 명확한 그림을 보여드리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이 오가는 건가요? 이게 숫자들이 정말 입이 떡 벌어지던데요. 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이런 기업들이 연말까지 AI 쪽에 쏟아붓는 돈이 무려 3,250억 달러.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400조 원이 훌쩍 넘는다고 하죠. 맞습니다. 특히 그 기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그러니까 설비 투자, 캐텍스 규모를 보면 좀 더 실감이 나실 텐데요. 네네. 지난 1년만 봐도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650억 달러 가까이 되고요. 아마존은 1,0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알파벳 또한 670억 달러, 메타도 520억 달러 이상을 쏟아부었어요. 와. 그러니까 AI 모델 훈련이나 서비스 운영에 꼭 필요한 데이터 센터, 칩 확보에 정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공룡들 사이에서 애플의 투자 규모는 124억 달러로 상대적으로 엄청 작단 말이죠. 네, 그렇죠. 다른 데는 막 앞다퉈 투자하는데 애플은 좀 조용한 편인데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게 바로 애플의 어떤 잠재적인 약점,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현재 애플은 자체 AI 기술 개발보다는 좀 외부 기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좀 보이거든요. 외부 기술이요? 예를 들면요? 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챗GPT를 운용체제에 넣고 중국 시장용 아이폰에는 또 알리바바의 AI 모델, 그 QN이라는 걸 탑재하는 식이죠. 근데 문제는 지금 컴퓨팅 환경의 중심축 자체가 AI로 너무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자체 핵심 역량 확보에 좀 소극적인 애플의 전략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이건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죠. 뭔가 스마트폰 초창기에 좀 변화를 놓쳤던 기업들처럼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놓칠 위험은 없는지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실히 AI 시대의 주도권 경쟁에서 애플의 현재 행보는 좀 여러 질문을 던지게 만드네요. 자, 그럼 이 막대한 투자 경쟁 속에서 어떤 기업들이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여러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죠. 먼저 어떤 기업을 좀 주목하고 계신가요? 저는 그 위험 대비 수익률 관점에서 봤을 때 중국의 알리바바, BABA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보통 미국 기업에만 좀 집중하시는데 알리바바는 현재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기업 가치 대비 주가 수준이 상당히 좀 매력적이고요. 저평가되어 있다. 네, 그런 측면도 있고 또 AI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정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어요. 자체 거대 언어 모델 퀸, 이게 특히 중국어 처리 능력이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거 개발은 기본이고요. 데이터 센터 확장, 심지어 자체 맞춤형 AI 칩 개발까지 AI의 모든 영역을 다하는 풀스택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알리바바가 자체 칩까지 만든다는 건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엔비디아 칩하고는 뭐가 다른가요? 경쟁력이 좀 있나요? 물론 지금 최강자인 엔비디아의 고성능 GPU를 완전히 대체한다 이런 수준은 아직 아닙니다. 근데 AI 작업이라는 게 크게 모델을 만드는 훈련 단계랑 만들어진 모델을 쓰는 추론 단계로 나뉘거든요. 네. 알리바바 이 맞춤형 칩은 특히 이 추론 영역에서 엔비디아 칩을 좀 보완해주면서 가격은 훨씬 싼 그런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 내 다른 기업들한테 이 칩을 팔기 시작했다는 점도 이 전략이 시장에서 먹힐 수 있겠구나 하는 가능성을 보여주죠. 실제로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인텔리전스 부문 매출이 최근 몇 분기 동안 세 자릿수 성장을 했거든요. 이건 AI 투자가 서서히 좀 결실을 보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 클라우드 사업 비중도 커지고 수익성도 좋아질 가능성이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알리바바의 독자적인 풀스택 전략, 특히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에서의 잠재력, 흥미롭네요. 자, 그렇다면 이번엔 제가 좀 다른 관점에서 기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현재 AI 칩 시장은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거의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엔비디아 말고 다른 투자 대안은 없을까? 저는 AMD에서 그 가능성을 좀 봅니다. AMD요. 오랜 경쟁자이긴 한데 AI 쪽에서는 아직 좀 격차가 크지 않나요?
맞아요. 근데 상황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무어의 법칙은 끝났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냥 뭐 기술적 한계에 대한 푸념인가 보다 했죠. 네네. 근데 그 진짜 메시지는 앞으로 컴퓨팅 파워 얻으려면 훨씬 더 많은 돈 내야 할 거다라는 경고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AI가 점점 더 정교한 추론 능력을 요구하면서 GPU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AMD의 기회가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기회죠? 구체적으로. 최근에 AMD가 오픈 AI하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단연간 칩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큰 화제가 됐어요. 아, 네. 저도 봤습니다. 이게 단순한 공급 계약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AMD가 한 1년 전에 인수한 GT 시스템즈라는 AI 인프라 전문 기업이 있는데 이 회사의 역량이 빛을 발한 사례거든요. GT 시스템즈요. 네, GT 시스템즈는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수많은 GPU들을 마치 하나의 거대한 칩처럼 효율적으로 연결하고 관리하는 소위 렉 스케일 솔루션에 특화된 기업이었어요. 단순히 GPU를 많이 모아놓는다고 성능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연결하고 통신하게 하느냐가 핵심인데 GT 인수를 통해서 AMD가 이 역량을 딱 확보한 거죠. 오픈 AI와의 계약은 바로 이 기술력을 입증한 셈이고요. 아, GPU들을 잘 묶어서 성능을 확 끌어올리는 기술이군요. 그렇죠. 게다가 내년에 나올 AMD의 차세대 AI 가속기는 엔비디아와 정말 본격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출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미 오라클 같은 대형 클라우드 기업도 고객사로 확보했고요. 중요한 건 AMD가 꼭 엔비디아를 이겨야만 하는 게임은 아니라는 거예요. AI 시장 자체가 워낙 빠르게 크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2위 주자로서 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늘려나가는 것만으로도 투자자에게는 충분히 매력적인 스토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실리콘 칩 제조사나 대형 클라우드 기업에 좀 집중된 시각이시군요.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바로 클라우드 플레어, NAT입니다. 클라우드 플레어요? 네. 현재 AI 시장은 뭐랄까, 누가 더 많은 자원을 쏟아붓나 경쟁하는 양상이잖아요. 근데 저는 곧 AI 효율성의 시대가 올 거라고 봅니다. AI 효율성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클라우드 플레어가 AI 카트의 스케일이라는 좀 재밌는 개념을 제시했어요. 비유하자면 뭐 거대한 백화점에서 비싼 명품 세트 상품만 파는 게 아니라 동네 마트 장바구니처럼 고객이 필요한 물건만 딱 골라 담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아, 필요한 것만.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모든 기능을 다 포함한 거대한 AI 플랫폼이나 비싼 등급의 서비스를 통째로 살 필요 없이 자기들한테 꼭 필요한 특정 AI 기능이나 솔루션만 골라서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하겠다는 접근 방식이죠. 이러려면 각 기능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 경쟁력이 있어야 가능한 모델이고요. 네, 필요한 것만 골라 쓴다. 확실히 효율적이겠네요. 네, 막대한 자금력으로 밀어붙이는 지금의 AI 경쟁 방식은 좀 지속 가능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결국에는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효율적인 방식이 주목받을 텐데 클라우드 플레어의 전략이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고 있다는 거죠. 이런 자원 소모적인 경쟁 구도 속에서 효율성 추구가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까 AMD랑 오픈 AI 거래처럼 요즘 AI 관련 기업들 관계를 보면 좀 흥미로운 패턴이 보여요.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투자하고 오픈 AI는 오라클 클라우드를 대규모로 쓰고 또 인텔과 AMD는 서로 칩 생산을 맡기는 파운드리 거래를 논의하고 네, 그렇죠. 서로 얽혀 있죠. 이런 식으로 기업들이 서로에게 돈을 쓰고 서로의 고객이 되어주는 모습이 마치 뭐랄까 그들만의 리그 또는 순환 경제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거 괜찮은 걸까요? 혹시 예전 닷컴 버블 때처럼 실체 없는 계약만 오가면서 거품만 키우는 건 아닌지. 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우려입니다. 닷컴 시전에 인프라 기업들이 서로 장비 팔아주면서 매출 부풀렸던 거랑 비슷하다는 지적, 상당히 날카롭죠? 네. 물론 지금 AI 투자는 실제 기술 발전도 있고 명확한 수요 증가도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품 위험이 전혀 없다고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죠. 이런 순환적인 투자, 거래 구조는 기대감을 막 증폭시켜서 실제 가치 창출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시장 몸집을 부풀릴 수가 있거든요. 이 구조가 과연 얼마나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을지 이건 계속해서 좀 면밀히 봐야 할 부분입니다. 너무 낙관적으로만 보는 건 좀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위험 요인도 분명히 있다는 점을 좀 알아야겠네요. 자, 그럼 앞으로 AI 인프라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조금은 대담하게 미래 예측을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향후 몇 년간 시나리오를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싶습니다. 향후 한 3년 안에 AI 인프라 투자 분야에서 일종의 미니 조정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미니 조정이요? 네, 현재 투자를 이끌고 있는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지금의 막대한 투자 속도나 규모를 좀 재검토하는 시점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들과 연결된 반도체, 소프트웨어, 심지어 전력 인프라 기업까지 생태계 전반에 걸쳐서 상당한 규모의 매도 압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치 2000년 닷컴 버블 붕괴처럼 크게 터질 수도 있다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그 정도의 완전한 붕괴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닷컴 버블은 사실 실체가 좀 부족한 기대감에 기댄 측면이 컸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지금 AI는 실제적인 기술 진보도 있고 활용 사례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조정은 거품이 완전히 꺼진다기보다는 투자 속도랑 실제 성과가 나오는 시점 사이의 간격을 좀 좁히는 뭐랄까 기대치 현실화 과정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기대치를 좀 조정하는? 네, AI의 근본적인 가치가 훼손되는 게 아니라 과열된 기대감을 잠시 식히는 거죠. 이 조정기를 거치고 나면 업계는 다시 좀 건강한 성장궤도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고요. 오히려 이 시기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좋은 진입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니 조정 후에 다시 성장한다. 흥미로운 시나리오네요. 반면에 저는 AI 인프라 투자의 열기가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 갈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고 싶어요. 물론 순환거래 구조 같은 우려는 있지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투자는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서 실제 수요에 기반한 정말 치열한 설비 경쟁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거든요. 경쟁이 치열하죠. 네, 시장조사 기관인 가트너 같은 곳에서도 계속 AI 관련 지출 전망치를 올리고 있고요. 2026년까지 관련 투자가 2조 달러에 이를 거다 이런 예측도 있고 알리바바 CEO는 2030년에는 4조 달러까지 얘기했죠. 하지만 닷컴 버블 붕괴가 인터넷 시대는 끝내지 않았던 것처럼 AI 투자 역시 단기적인 부침은 있을지언정 장기적인 성장 추세는 꺾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중요한 건 단기 변동성에 너무 흔들리기보다는 AI가 가져올 근본적인 변화, 또 장기적인 기회에 집중하는 게 아닐까요? 저는 두 분 의견에 약간 중간 지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기술 사이클처럼 효율성을 추구하는 움직임과 설비 투자 경쟁은 분명 동시에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미래의 효율성은 조금 다른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바로 특화된 AI 모델 또는 내장형 AI 모델의 부상입니다. 특화된 AI 모델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인간처럼 모든 걸 다 잘하는 거대하고 범용적인 AI 모델 개발 경쟁도 계속되겠죠. 하지만 향후 5년 동안 더 확실하고 빠른 성공을 거두는 건 아마 특정 산업이나 특정 작업에 고도로 전문화된 AI 모델일 거라는 예측입니다. 범용 AI가 아니라. 네, 예를 들어서 식당 운영관리 소프트웨어 POS 만드는 토스트라는 회사가 개발 중인 수셰프라는 AI가 있어요. 이름 그대로 주방 보조처럼 레스토랑 운영의 특정 업무, 예를 들면 재고 관리나 주문 추천 같은 걸 돕는 데 특화된 AI죠. 정말 딱 필요한 기능만 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거창하게 세상을 바꾸기보다는 당장 현장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여주는 작지만 강력한 AI들이 더 빠르고 확실한 투자 수익, ROI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범용성보다는 전문성이 단기적인 승부수가 될 거라는 거죠. 세 분의 예측이 정말 각기 다른 관점을 보여줘서 흥미롭네요. 단기 조정 가능성, 지속적인 고성장, 그리고 전문화된 AI의 부상. 자, 그럼 이런 다양한 전망 속에서 실제 시장은 새로운 기업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최근 IPO 시장에 등장한 기업들을 통해서 현재 시장 분위기를 좀 엿보겠습니다. 이 기업들이 과연 진짜 배기, 브레이커일지 아니면 반짝 스타, 페이커일지 간단히 한번 진단해보죠. 첫 번째 주자는 클라르나, 티커는 KAAR입니다. 선구매 후결제, BNPL 서비스로 잘 알려진 플랫폼이죠. 최근 성공적으로 상장했고 2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20% 성장해서 8억 2,3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월마트와 제휴에서 경쟁사인 어펌을 밀어내는 등 시장 공략에도 성과를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BNPL 모델 자체가 좀 소비 경기에 민감하고 이게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인가 하는 의문도 계속 있습니다.
뭐 작은 금액의 식사 배달 비용까지 BNPL로 결제한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이 기업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조심스럽지만 브레이커 쪽에 좀 가능성을 두겠습니다. 클라르나는 BNPL이라는 개념 자체를 대중화시킨 선구자격이고 지난 10여 년간 핀테크 분야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혁신 중 하나를 이끌었죠. 네, 그렇죠. 꾸준히 매출 성장을 이어왔다는 점, 그리고 월마트 같은 대형 유통 채널을 확보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물론 상장 초기라서 장기적인 성장성이나 수익성을 판단하긴 좀 이르지만 그래도 시장을 개척하고 성장해온 저력을 생각하면 잠재적인 브레이커가 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스타버브, 티커는 STUB입니다.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 티켓 재판매 플랫폼이죠. 북미 시장에서 한 30에서 40%의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작년 총 상품 판매액 GMV라고 하죠. 이게 87억 달러로 전년 대비 27%나 늘었습니다. 성장세는 좋네요. 네, 시장 지배력이나 성장세는 인상적인데 뭐 티켓 가격 논란이나 서비스 불만 같은 규제 위협,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고 플랫폼 사업 자체의 마진율이 높지 않다는 약점도 있습니다. 스타버브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저는 페이커로 판단합니다. 말씀하신 그 규제 위험하고 낮은 마진이 가장 큰 걱정거리예요. 티켓 시장은 고질적으로 소비자 불만이 높은 영역이고요. 스타버브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경쟁 플랫폼과 비교해서 압도적인 차별성이 있다거나 대체 불가능한 혜자를 구축했다고 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 경쟁이 심해지면 서비스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고 소비자에게 좀 부정적인 경험을 줄 가능성이 높은 비즈니스 모델은 꾸준히 성장하는 브레이커가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기업입니다. 페르미아. 티커 FRMI. 이름이 좀 생소한데요. 데이터 센터 운영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원자력이나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공급하겠다. 이런 야심찬 목표를 가진 기업입니다. 텍사스에 기반을 두고 나스닥과 런던 증시에 동시에 상장했어요. 프로젝트 마타도르라는 이름으로 텍사스의 거대한 부지를 확보하고 최대 11기가와트 규모의 발전 시설을 짓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죠. 전 텍사스 주지사가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다는 점도 좀 눈길을 끌고요. AI 인프라 확대에 따른 전력난 해결이라는 시대적 요구에는 부합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실제나 매출은 없습니다. 이 기업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건 명백한 페이커입니다. 아니, 페이커라고 3번 말하고 싶네요. 그렇게 단호하게요? 이건 기업이라기보다는 아직 그냥 사업계획서 단계에 가깝습니다. 실제 매출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IPO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극도로 투기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죠. 그렇죠. AI 인프라 확대로 전력 수요가 늘어난다는 스토리는 매력적이지만 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검증된 에너지 기업이나 유틸리티 기업들도 많습니다. 미래의 청사진만 보고 투자하는 건 정말 위험한 접근이에요.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도 매출이 없는 기업에는 절대 투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조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단호한 평가시네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자, 오늘 AI 인프라 투자라는 이 거대한 물결을 다양한 각도에서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엄청난 자금과 기대감이 쏠리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과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네요. 네, 오늘 논의를 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알리바바, AMD, 클라우드 플레이어처럼 각기 다른 전략으로 기회를 찾는 기업들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하고요. 네. 동시에 빅테크들의 막대한 투자 이면에 숨어있는 순환적인 거래 구조의 위험성, 또 반대로 효율성을 추구하는 새로운 흐름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미래 예측에서 봤듯이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부터 장기적인 성장, 그리고 특화된 AI의 부상까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열어두고 시장을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IPO 사례에서 봤듯이 겉모습 너머의 실질적인 가치를 판단하는 눈도 길러야 하고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이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AI 투자 환경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현란한 기술 발전과 치열한 투자 경쟁 속에서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는 AI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인간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대하고 범용적인 AI일까요? 아니면 특정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는 작지만 강력한 전문 AI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AI 시대를 헤쳐나가는데 중요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심층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